자, 봅시다. 이제 광해군의 정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433페이지에 광해군. 자, 우리가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까지 했죠. 임진왜란까지는 어느 왕이었어? 선조. 자, 전쟁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생겨서 1598년에 끝나거든요. 거의 한 7년. 횟수로 하면 7년이고. 그리고 나서 광해군이 왕이 된 게 1608년이니까 전쟁 끝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왕이 됐기 때문에 주로 광해군의 정책은 뭐냐? 전후 처리 문제. 전후 처리. 그래서 국방을 강화하고 전후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붕당 정치하면서 광해군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광해군 때 북인 정권. 광해군은 북인 정권. 자, 광해군과 함께 의병으로 활동했던, 물론 이제 광해군이 의병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광해군이 분조로서, 이제 세자로서 역할을 잘 할 때 의병장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북인이거든요. 조식의 제자들이고 북인들이어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등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과 같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광해군의 북인 정권,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광해군은 북인 정권. 자, 그 다음에 산업 부흥. 자, 산업이 당연히 침체하겠죠. 전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광해군의 정책 중에 중요한 건 대동법. 그리고 뭐 동의보감. 이런 거 이제 시기를 물어볼 때 물어볼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자, 대동법을 처음 실시했다. 그럼 대동법이 뭐냐? 이거는 조선 후기 가서 나올 건데, 대동법이라는 건 원래 공납이라고 하는 게 특산물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특산물이라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양이 너무 적은 것도 있고 하는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 보내서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세금을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중간에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막 돈을 뜯어가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자 차라리 그러면 특산물로 세금을 내지 말고 쌀로 세금을 내도록 하자. 그래서 아예 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대동법이고, 쌀로 세금을 내게 돼서 훨씬 백성들한테는 좀 편리해진.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대동법. 이거는 나중에 우리 조선 후기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할 거고, 우선은 여기서 이것만, 아, 대동법을 처음 실시했어. 이거는 광해군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개간 장려, 양전 사업이 토지를 조사해서 누구 토지인지 정확하게 하는 거죠. 양전 사업 실시, 그리고 국방을 강화하기도 한다. 왜냐면 또 다른 뭐 전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화기도감을 설치하고 화포를 개량하고 뭐 성곽을 수리하고 무기를 개량하고 이런 역할들. 자, 그 다음에 편찬 사업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편찬된 책들 있죠. 자, 이때는 아무래도 전쟁을 했기 때문에 유교 윤리가 좀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강행실도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개편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삼강행실도는 원래 어느 왕? 세종, 그쵸. 근데 이거를 개편한 동국신속 삼강행실도는 광해군. 알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내용이 뭐냐 이런 거보다 뭘 물어봐? 어느 왕이냐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삼강행실도인데 앞에 뭐가 붙어있으면 광해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 누구의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 이것도 역시 광해군 때인데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막 질병에 시달려. 안 되겠네? 의서를 편찬을 해야 되겠네? 종합의서를 편찬해야겠네? 그게 동의보감이에요. 그래서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했고, 이 동의보감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대동법, 북인정권, 대동법, 동의보감 이런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5대 사고를 정비했다라고 했는데 임진왜란 과정에서 실록을 보관하는 창고의 사고가 싹 불타버렸어요. 원래 사고는 4개가 있었어요. 4개. 이거 이제 문화파트 가면 할 건데 4개 중에서 전주 사고만 빼고 나머지는 싹 불탔는데, 전주 사고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 전주의 선비들이 전쟁이 났어. 지금 이제 식구들 데리고 피난 가야 되지. 근데 실록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사고로 달려가서 이제 노비들 다 데리고 갔죠. 백성들 노비들 데리고 가서 여기서 실록을 꺼내서 짊어지고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 안 그랬으면 이제 다 없어져 버렸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어졌으면 우리나라는 선조 이전 사료는 실록은 없었던 거지. 근데 살아남을 수 있었고, 자, 이거를 한 개를 늘려서 5개로 정비를 새로 하게 돼요. 광해군 때. 5대 사고 정비.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궁궐들을 새로 수리하고, 그리고 경희궁이라는 궁궐을 새로 짓게 되죠. 그래서 이런 궁궐들. 어떤 왕족이 있었어요. 어떤 왕족, 그러니까 왕의 친척 중에서 정원군이라고 하는 어떤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왕기가 서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해군이 볼 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냥 친척인데 걔네 집이 왕이 나올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종친의 집을 뺏어서 새로 궁궐을 지었어요. 그게 경희궁이에요. 근데 결국 광해군은 쫓겨나는 바람에 사실 내가 짓긴 했지만 나는 들어가 살아보진 못했어. 그리고 아까 그 정원군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인조야. 그러니까 왕기가 서려 있다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경희궁이라는 궁을 새로 짓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대륙의 정세로 넘어갑시다. 후금이 건국된다. 후금은 누가 건국한 거지? 청. 그러니까 여기서 청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진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고요. 이 후금이 나중에 청이 되지. 자, 여진족이 세운 나라고 나중에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왜 우리 고려시대도 금나라 있었잖아요. 여진족이 세웠던. 그게 이제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후금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중립외교. 자, 중립외교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중립외교? 명과 후금 사이. 명과 후금 사이에 적절한 외교를 하게 되죠. 자, 명나라가 군대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가 보내긴 보내지. 그런데 그때 군대를 끌고 갔던 강옥립이 항복해버리지. 후금에게. 그래서 적절하게 외교를 할 수 있었다. 자, 여기 보시면 강옥립이라는 사람 이름 한번 알아두세요. 자, 중립외교 할 때 그 군대를 파견했던 장군 이름이 뭐지? 강옥립. 자, 그리고 후금과 친선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후금의 미움을 좀 덜 받고 안 받고 하지만 명나라에는 의리는 지키고. 자, 그런데 이렇게 후금과 잘 지낸 게 결국에는 사림들 눈에는 별로였고 당연히 대의명분에 어긋난다고 했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일본과 지금 여기 그 글씨가 겹쳐버렸네. 무역을 재개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무역 재개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기유약조라고 그래요. 기유약조. 이게 이제 1609년에 있었던 기유약조인데 자, 요거를 여러분한테 찾아드릴게요. 어디 나왔냐면 저기 앞에서 우리 나왔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424페이지. 424페이지에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 일본과의 관계가 나오죠.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가 많아. 되게 뭐가 많이 나오지. 우리 스시마 정벌도 배웠고 삼포개양, 세종, 개해약조, 세종, 그 다음에 이제 삼포외란, 그 다음에 을묘외병. 아까 잠깐 나왔죠. 임진왜란 전이었다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유약조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사건들, 조약들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2개만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는 개해약조. 어느 왕이죠? 개해약조, 세종.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유약조. 맨 마지막이죠? 어느 왕 때? 광해군 때. 그래서 자, 처음에 개해약조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막 교류를 하고 무역도 하기 시작할 때 말하자면 그때쯤 조선에 들어와서. 그리고 기유약조는 임진왜란 이후에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또 무역을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자 우리가 야, 그러면 너네 규칙 잘 지키면서 해야 돼? 그러면서 규정을 정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기유약조. 자, 그러면 기유약조에서 거기 보시면 세견선, 세사미도 나와 있죠? 자, 세견선 20척, 세사미도 100석. 그래서 이렇게. 자, 개해약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개해약조는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장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거. 다른 거 뭐 또 많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막 여러 가지 뭐 임신약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개해약조랑 기유약조랑 이렇게 2가지 조약을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요것도 물어봐요. 세견선, 세사미도 숫자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는 좀 숫자까지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국교를 재개하고 그리고 일본이
무역을 하게 해달라고 하자 기후약조를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하지만 광해군은 쫓겨나죠. 인조반정과 폐모살제, 살제 폐모의 도덕적 약점 때문에. 자, 새엄마인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형제인 영창대군을 죽였다. 아까 잠깐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런 폐모살제가 도덕적 약점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인조반정이고, 자,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주도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앞에 배웠던 내용과 좀 연결이 되지만 이제 여기서는 주로 외교와 관련된 문제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후 처리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대동법이라든가 아니면 동국신속 삼강행실도나 동의보감이나 5대 사고나 이런 것들 물어보기 딱 좋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유재란으로 갑시다. 자, 정유재란은 어느 왕 때? 인조 때. 자, 지금 광해군 쫓겨나고 누가 왕 됐어요? 인조가 왕 됐죠? 그때. 그래서 정유재란은, 아니 정유재란? 정유재란이 아니라 정묘호란. 정묘호란 얘기한 거예요. 뭔가 편집 과정에서 없어졌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묘호란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정묘호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묘호란은 어느 왕 때였냐면 인조 때. 그래서 원인과 결과만 한번 체크할게요. 정묘호란의 원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원인은 친명배금 정책. 자,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체크해보세요. 친명배금 정책. 자, 서인이 주도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광해군 때는 우리가 중리배교라고 해서 후금하고 잘 지내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자,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게 돼요. 서인은 무조건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실시해요. 그런 걸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친명배금 정책에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후금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가도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가도사건. 모문용의 가도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모문용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장군이에요. 그런데 명나라 장군이 후금이 차지하고 있는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평안도, 이 가도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망해가는 명나라 장군이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들어 앉았는데 이런 모습이 후금을 자극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후금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턱 밑에 명나라가 와 있으니까. 그런데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와 사이가 좀 안 좋게 지낼 수는 없잖아. 친명배금 정책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얘네들이 뭘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후금은 되게 기분 나빴던 사건이 가도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괄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이괄의 난. 자,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조반정 과정에서 자기가 1등 공신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공을 꽤 많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반정이 실패할 뻔했는데 그때 딱 나타나서 처리해 준 게 이괄이었어요. 그래서 이괄은 분명히 나는 1등 공신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괄은 2등 공신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괄의 공을 질투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공을 1등 공신으로 책봉을 안 해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괄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이괄은 반란을 준비하게 되고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건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자, 이괄은 잡혔어요, 금방. 근데 자녀 세력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후금으로 도망가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조선 쳐들어갈 거냐? 그러면 지금 가자. 우리가 길잡이를 해줄 테니까. 우리도 지금 조선에 대해서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광해군 쫓겨났잖아. 광해군에 대한 복수를 하자. 그러면서 후금을 부추기게 되고 결국에는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죠. 자, 후금이 쳐들어올 때 처음에는 이제 말하자면 서북지방, 북부지방만 피해를 좀 많이 받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요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친명배금 정책과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특히 이괄의 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자, 어느 지역으로 쳐들어왔냐면 평안도 쪽으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평안도 철산이라든가 의주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또 의병이 일어나게 돼요. 자, 정묘호란 때는 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정봉수, 이립 등의 의병장들이 활약을 하게 되죠.
자, 철산에서 정봉수가, 의주에서 이립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의병이 일어났고 관군과 합세해서 이런 이제 청나라, 말하자면 후금과 맞서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후금은 보급로가 끊기게 되자 이제 강화를 맺자고 우리에게 요청을 해왔고 결국에는 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돼요. 자, 정묘호란에 우리는 결과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정봉수, 이립 등의 거기 여러분 의병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체결해 보면 이제 체크를 해 보면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된다. 후금과 형제 관계를 체결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거는 이때 인조가 피난을 가요. 근데 어디로 피난을 가냐? 강화도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강화도 피난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은 막 전면적인 임진왜란처럼 전국에서 전쟁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만 전쟁이 일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평안도 지역은 후금이 쳐들어와서 약탈 행위에다가 또 전투에다가 그랬기 때문에 서북지방은 좀 힘들었던 그런 전투가 바로 정묘호란이고 어쨌든 형제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형제관계를 체결했으나 또 후금에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쌓여가는 시기에 청나라가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된 게 바로 병자호란이죠. 자, 병자호란도 역시 인조 때 있었고 원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래 나라 이름이 후금이었지? 청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군신 관계가 뭐예요? 우리를 황제로 섬겨라. 이런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황제로 섬겨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이제 조정에서 의견이 나눠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황제로 섬기자.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야? 차라리 전쟁을 불사하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그게 바로 주전론과 주화론으로 나눠지게 되죠.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여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봅시다. 주전파 또는 주전론. 주전, 뭘 주장해? 전쟁을 주장해.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청나라 오랑캐들,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이런 청나라를. 오랑캐들에게 우리가 굴복하느니 차라리 전쟁을 불사한다. 차라리 전쟁을 하자.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절대 군신관계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주전론이에요. 자, 김상원, 그 다음에 홍익환, 그 다음에 오달재, 윤집, 사막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차라리 전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군신관계 요구 거절. 자, 그러면서 무력 응징을 주장했던 이런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세력들. 자, 그 다음에 주화파는 화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자. 그리고 그냥 잘 지내자. 그러면서 외교 담판을 강조하는 최명기를 중심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우리 지금 이익을 챙길 때다. 왜냐면 전쟁 그동안 너무 많이 했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요구를 들어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전, 주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척화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는 척화주전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척화론, 주전론 똑같은 거야. 화의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척화론이라고 해도 되고 주전론이라고 해도 되고 다 똑같은 표현인데 자, 그러면 둘 중에 결국에는 누구의 의견이 채택이 되냐? 당연히 주전파의 의견이 채택이 되고 그러면은 군신관계 요구는 결국 거절. 그래서 전쟁,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그래서 병제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청나라 태종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네. 결국에는 그래서 인조가 피난을 가죠. 자, 원래 왕실에서 조선시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로 피난 가냐? 강화도. 그래가지고 우리 정묘호란 때도 강화도로 피난을 갔죠. 자, 피난 가려고 나왔어. 짐 싸가지고 이제 나왔어. 왕실의 여자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왕자들, 어린 친구들은 다 피난을 보내고 지금 여기에 세자하고 인조하고 남은 거예요. 피난을 가야 돼. 강화도로 나왔어.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그래서 못 갔어. 다시 궁궐로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고민을 했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때 왕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이 지어져 있었던 게 그 근처에, 서울 근처에 그게 남한산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죠. 자, 정묘호란 때는 어디로? 강화도로.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어디로? 남한산성.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죠. 자, 남한산성으로 가서 여기서 45일간 버틴 거예요.
그래서 45일간 버티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45일간 버티면서 그때가 겨울이었어 더군다나. 날씨는 춥지 먹을 거는 없지 또 말도 먹여야 되는데 그래야 전투를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을. 그러니까 뭐가 다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남한산소로 피난을 갔을 때 주전론과 주하론 중에서 주전파가 우세해서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주하론으로 바뀌는 거죠. 주하론이 우세해지는 거야.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을 하기로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는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항복의 의례를 삼전도에서 치렀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삼전도는 그럼 어디냐? 섬이지. 도니까 섬이겠지? 어디냐면 지금의 송파쯤에 있는 조그만 한강가에 있는 조그만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디쯤이냐면 지금은 이제 이 삼전도 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를 칭송한, 말하자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칭송한 그 비석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어디이냐? 원래 그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은 롯데월드 있죠. 이 롯데월드 바로 앞쪽에 비석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공원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거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큰 비석이 있어요. 한 3m 넘는 굉장히 큰 그런 비석이 남아있는데 그게 삼전도 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자리에서 항복한 건 아니고 지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한 그 근처 어디쯤? 송파 어디쯤에서 항복을 했을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다 그러는데 309 고두례라는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3배가 뭐냐면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가 땅에 닿게 청나라 황제에게 우리나라 인조가 조아리는 항복의 의식 뭐 이런 걸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의식 끝에 결국에는 이제 굴욕적인 강화를 이제 맺게 되고 항복을 하게 되고 여기에 청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비석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삼전도 비가 왼쪽에 보시면 사진에 남아있죠. 거기 지금은 이제 지붕 같은 게 씌워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큰 비석이 하나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러면서 군신관계를 체결했다. 드디어. 네. 그 전에 정묘란 형제관계, 여기는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왕자들이 피난길이 아니죠. 인질로 끌려가게 됐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소현세자와 복림들. 다 했던 얘기들이 또 돌고 도는 거 보이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붕당 얘기하면서 예속논쟁 얘기하면서 했었던 거죠.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해 인질로 끌려가고, 이 주전파, 전쟁을 주장했던 이 사람들 김상원, 홍익한, 윤집, 오달재 다 끌려가요.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너네 왜 그랬어? 왜 전쟁을 주장했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싹 죽고 어쨌든 요 이제 인질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끌려가게 되죠. 자, 영향 봅시다. 서북 지역은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청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청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포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청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질로 많이 데려갔어요. 왜냐면 나중에 돈 받고 풀어주려고.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끌려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 특히 그런 여자들이 이제 환향녀라고 하는 그 약간 육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약간 어감이 그렇죠? 그래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네가 거기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양반집 뭐 이제 이런 데서는 며느리가 돌아왔어. 근데 이제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혼을 하게 해달라. 왕에게 이혼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조선시대 뭐 이혼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이 왕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던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그런 게 바로 이제 요 시기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는 주전, 주하.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주전, 주하의 사료가 나오고요. 시험 문제에는 사료가 제시되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이런 병자호란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묘호란과 비교해서 어디로 피난 갔는지 또는 며칠 동안 항전했는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이 있었고 자, 결국에는 봅시다. 거의 지도는 여러분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만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도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전도 비 그리고 북벌운동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437페이지 가봅시다.
북벌운동가 나선정벌이라고 해서 북벌론 제기 볼까요? 자, 청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했던 오랑캐에게 당했다. 그래서 복수해야 된다. 그게 바로 북벌론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존화주의 들어봤어요? 존화주의. 존화주의가 중화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화사상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중화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해서 성리학적 개념으로 존화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강조가 되는데 이게 바로 중국 중심 세계관이죠. 자, 전 세계 가운데는 중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여진, 거란 이런 중국 말고 원래 중국 민족이 한족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을 이루고 있는 민족.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90% 이상이 한족이거든요. 그 한족이 세운 나라가 세상의 중심 가운데 핵심. 그래서 왜 중화사상의 화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자가 사실은 꽃을 상징하는 화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꽃 화자 말고 똑같은 표현에 똑같은 글씨인데 글자 모양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꽃 화자인데 모양이 다른. 자, 어쨌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꽃 같은 그들이야.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세상의 중심인 그들이야. 그리고 이 중국, 한족이 세운 중국이 바로 명나라죠. 그 세상의 중심은 명나라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은 명나라라는 게 중화사상 존화주의고 자, 그럼 명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뭐야? 다 오랑캐. 오랑캐가 무슨 말이냐면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우리 표현을 현대어로 표현을 하자면 야만인, 미개인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북쪽에는 북적, 남만, 그 다음에 동이, 서융. 지금 제가 동서남북에다가 글자를 붙였죠. 동서남북 그 방향을 뜻하는 숫자 빼고 글자 빼고 적, 융, 만, 이 라고 하는 글자는 전부 다 오랑캐이, 오랑캐융, 오랑캐만, 오랑캐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중국보다 좀 덜 떨어지는 오랑캐다 이 말인데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누구야 이 중에서? 동이족. 많이 들어봤죠 동이족. 그래서 동이족이라는 게 사실 원래 무슨 뜻이냐면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중국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 오랑캐구나. 그런데 명나라에서도 이런 다른 주변 나라들 중에서 너네가 학문적으로나 뭐 여러 면으로나 제일 낫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이족을 상대하는 관청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대우를 받는 오랑캐? 약간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리학이잖아요. 명분론이잖아. 그러니까 서열 중에 나라에도 서열이 있는데 1등 명, 2등 조선, 3등은 나머지 기타 등등. 그러면 여기에도 해당 못하는 애들은 금수인 거예요. 짐승. 그런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주변 나라들을. 자, 이런 걸 중화사상 존화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청나라는 어디에 해당할까? 우리나라보다도 떨어지는 오랑캐였다는 거지. 근데 그 오랑캐한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 거야. 더군다나 황제로 섬기기 시작한 거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황제로 섬기긴 하지만 안으로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 준비를 해. 그게 뭐예요? 북벌운동이야. 알겠죠? 북벌운동이라는 거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러면 북벌운동, 북벌론의 대두. 자, 청과의 관계에서 청의 4대 하지만 기분은 되게 나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북벌론이 대두됐는데 자, 청에 대한 적개심에다가 왜냐면 명나라 멸망시켰거든. 우리가 그렇게 섬기던 우리의 명나라를 니들이 멸망시켰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청에 대한 적개심에다가 문화적인 우월감. 그래도 우리가 문화는 낫지. 이런 약간 문화적인 우월감에다가 하지만 군사력은 떨어지는 약간 이중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 준비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북벌운동을 추진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2번 있었어요. 아직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배웠지만 2번.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북벌이 등장한 시기는 효종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효종 때. 자, 효종은 복림대군이잖아요. 인질로 끌려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키웠잖아. 당연히 북벌운동이 전개가 되죠. 자, 그리고 효종 때는 송시열, 송중기 등의 서인이 주도해서 서인 중심으로 북벌운동이 전개되고요. 자, 그리고 어영청이라는 군대를 확대해요.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조선 후기에 나올 텐데 어영청을 확대하면서 군대를 정비를 한다. 자, 그리고 하지만 결론
쳐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청이 너무 세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효종이 사망하면서 이제 끝나버리고 자 그럼 북벌이 한 번 더 있었지. 그게 숙종.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숙종 때 청나라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힘들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야. 지금 쳐들어가자. 그럼 준비를 하게 되죠. 이때는 윤휴 중심이라고 했죠? 남인 중심이. 윤휴가 남인이거든요. 그래서 남인 중심으로 자 하지만 역시 숙종 때도 실제 갈 수 있다 없다? 쳐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대신 명나라를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럼 명나라는 이때 있어 없어? 없어. 망했어.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리워. 명나라를 기리고 명나라 황제에게 고맙다고 제사를 지내. 왜냐하면 명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 구해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을 만든 거예요. 하나는 여기 만동묘도 사당이에요. 묘가 아니라 사당인데 만동묘는 송시열이 충청도에다가 대보다는 숙종이 창덕궁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명나라를 기리고 제사 지내고 숭배하는 그런 어떤 뭐 이제 구조물을 만들기도 하죠. 사당 같은 걸 만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숙종까지 살펴봤고 자, 패단 보시면 역시 서인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선정벌 있게 되는데 아까 나선정벌 했죠? 러시아군을 무찌르게 된다. 자, 청나라가 요청해서 군대를 불러서 러시아랑 싸웠는데 우리가 2번 보내서 2번 다 이겼다. 이게 바로 나선정벌이고 제일 중요한 건 효종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북벌인데 자, 북벌이라는 게 그러면 17세기에 주로 있었던 사상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야, 청나라가 대단하던데 차라리 배우자. 아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하자 북벌론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청나라를 배우자 북학론. 바뀌게 돼요.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북벌에서 북학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지도는 이제 여러분 책에 나선정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지도 살짝 보시고 경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경제 봅시다. 자,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갈 건데 경제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토지제도. 일단 중요한 거 아시죠? 토지제도, 수치제도. 조선 전기는 토지제도도 중요하고 수치제도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토지제도와 수치제도 중심으로 볼게요. 자, 일단 440페이지 보시면은 농본주의 경제정책에서 자, 농본주의, 농업이 근본이다. 그 다음에 중농정책, 농업을 중시한다. 그쵸? 그 다음에 상공업은 당연히 억상이겠지. 농본 억상 정책이었으니까. 자, 봅시다. 농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개간을 장려하거나 농경지를 확충하거나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농기구를 개량하거나. 이건 뭐 제가 따로 설명할 게 1도 없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상공업 정책은 말 안 해도 억상, 숭유 억제, 농본 억상 정책이니까. 자, 그래서 상공업을 좀 규제했었는데 특히 유교에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교에서는 주로 청렴 결백하고 청백리 막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막 근검, 절약 막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생활을 무조건 규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상공업은 발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16세기 이후에는 통제가 해이해진 거예요. 모든 제도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통제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발전. 그래서 16세기 이후에는 오히려 상공업이 발전하는 시기였었다라는 거고 자, 우리는 넘어가서 이제 토지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제도에서 과정법. 과정법은 공양왕 때죠? 공양왕은 고려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 과정법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시대 법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정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왕이냐. 여기 중요하겠죠. 시험에는 이거 물어보니까. 자, 첫 번째 과정법의 특징부터. 자, 과정법은 공양왕 때 실시됐어요.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수조권을 다 몰수해서 품계에 따라서 새로 신하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거. 자, 그러면 그때 이성계의 신흥무인과 결탁했던 새로운 관리들이 누구냐? 신진사대부잖아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실시한 거다. 여기서 목적은 요거죠. 신진사대부 기반 마련. 요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내용. 자, 내용은 뭐 이렇게 막 칠해져 있죠.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누구에게 나눠줘? 전현직 관리에게. 그래서 전현직 관리. 자, 몇 등급으로 나눠? 18등급으로. 그 다음에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442페이지 왼쪽에 표가 하나 나오죠? 자, 그 표에서 일단 몇 등급? 18등급. 그쵸? 문무 18등급이니까. 그 다음에 최고 몇 결? 1과는 몇 결? 150결. 그 다음에 마지막에 18과는 몇 결? 10결. 그래서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구나. 우리가 전시과 할 때는 이런 숫자 안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표에는 적혀 있지만 우리가 막 이거 막 110결 이런 거 말 안 했잖아. 근데 여기는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라고 해서 아예 제시문에 나오기도 하니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은 경기사전의 원칙에 의해서 토지를 나눠줬다. 경기도만 사전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지 그럼? 자, 전국의 모든 토지는 다 공전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전은 수조권을 국가가 가졌구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경기도의 토지만 사전이에요. 사전은 수조권을 누가 가졌어? 개인이 가졌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건 나라에서 수조권을 준 걸 테니까 이 사람은 그럼 누구야? 공무원이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다시 뒤집어서 공무원에 대한 월급은 어느 지역의 토지만 나눠줬다고? 경기도. 그치, 그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 경기도를 뺀 나머지 전국은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라고? 국가에 내는 거지. 그런데 어느 지역의 토지만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줬어?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백성들은 세금을 그럼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한테 내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헷갈리면 그냥 어느 지역의 땅만 공무원 월급으로 준 거야? 경기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헷갈리면 그냥 경기사전이라는 게 경기도 토지만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줬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준 거 아니고 수조권 준 거. 우리 뭐 다 아는 거고. 소유권 준 거 아니지. 수조권 준 거지. 자, 그 다음에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 등은 세습이 됐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는 수조권은 세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습이 원래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세습되는 토지가 있죠. 그게 바로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 자, 수신전은 유가족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으로 하면,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수신전이 누구냐면 공무원이 죽고 나서 그 와이프한테, 부인에게 너 재혼 안 하고 수절할 거지?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주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뭐야? 공무원 가족 중에 이제 와이프가 남겨진 거잖아. 그래서 그 남겨진 가족, 유가족이지. 유가족에게 준 거다. 자, 그 다음에 휴량전은 유자녀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과부하고 고아에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자녀에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었는데 나는 아직 너무 어려. 생계 유지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준 토지. 알겠죠? 그게 바로 이제 휴량전. 그래서 수신전, 휴량전은 이제 유가족들에게 준 토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공신전은 공신에게 뭐 말 안 해도 공신전은 공신에게.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고려시대 전시과에 구분전과 한인전이 수신전과 휴량전으로 계승된 거다. 이해됨? 다시 구분전은 유가족. 그쵸? 관리의 유가족한테 주는 토지였지? 그 다음에 한인전은 뭔지 기억나? 유품 이하 나오면 한인전이라고 했죠? 유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나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 이죠. 여기도 유가족이나 마찬가지지. 말하자면 이제 그런. 자, 그래서 구분전이나 한인전이 결국에는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수신전과 휴량전으로 계승된 거다. 바뀐 거다. 맞는 설명이에요. 왜냐면 받는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은 세습된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세습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어떤 농민의, 자, 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농민 A가 가진 토지에 대해서 수조권을 관리 B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B가 수조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농민 A는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농민 A는 원래는 국가에다 내던 세금을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가진 관리 B에게 내야 되는 거죠. 자, 세금은 보통 얼마 내죠? 전체 수확량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토지세, 조세인 경우에 대체적으로 수확량에 얼마를 세금을 내는 거야? 10분의 1. 그래서 요 농민 A는 관리 B에게 전체 수확량에 얼마를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10분의 1. 여기서 이거죠. 조세를 걷는데 누구에게? 농민에게. 왜냐면 이 농민에 대한 수조권을 관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 이해해. 아니, 이해 못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을 이해한다고. 시간의 이런 어떤 공기, 분위기 이런 걸 이해한다고. 이해해. 자, 어쨌든 조세를 수취한다. 경제 파트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했었냐면 이해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엄청 헷갈리거든. 의미를 잘 파악하고 넘어가야 돼요. 대강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은 거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자, 어쨌든 조세를 수취한다. 자, 말하자면 농민에게 이 농민의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10분의 1을 걷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 세금을 걷어가고, 자, 요거 하나 더 하고 봅시다. 병작 반수는 금지되어 있다. 자, 병작 반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농민이 있어요. 농민 A가 있는데 이 사람은 토지가 없어.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야 되겠지? 그래서 소작을 해야 돼. 남의 땅을 빌려야 돼. 자, 그러면 소작을 해서 땅 주인, 지주에게 지대를 내야 되잖아요. 지대. 그치? 임대료 내야 되지? 이 임대료를 얼마 낸다고 보통? 지대를 전체 수확량의 2분의 1을 내지. 이게 병작반수예요. 그러면 병작반수가 너무 과중하니까 절반을 내야 되잖아. 농사를 지어서. 너무 과중하니까 이거 법으로 금지할게. 이게 병작반수제 금지. 그러면 병작반수제를 금지하면 그러면 지대로 얼마를 내야 돼? 근데 웃긴 건 그래도 2분의 1을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법으로는 금지를 했으나 실제로 이게 지켜져? 안 지켜져? 안 지켜져. 그냥 법으로는 야, 너무 농민 힘드니까 2분의 1은 안 돼. 말만 그런 거야. 실제로는 그냥 보통 2분의 1을 내. 그래서 그냥 어쨌든 법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래도 농민을 보호하려고 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금지됐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병작반수가 법으로는 금지돼 있어. 네. 그래서 다시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만 그리고 수조권만 지급하는 거다. 그리고 병작반수제가 금지돼 있고, 자, 가장 좀 특징적인 토지는 이거예요. 수신전, 휴량전. 수신전, 휴량전이 이거는 과전법이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전법. 자,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세습되는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현직에게만 주기 시작해. 자, 새로 들어온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점점 부족해지게 되고, 자, 토지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현직에게만 주자.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 건 직전법이라고 그래요. 직전법, 현직에게만. 자, 그리고 토지가 부족해졌으니까 자, 세습되는 토지를 없애면 돼요. 그게 이거야. 수신전, 휴량전이 폐지되었다. 자, 직전법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겠죠? 현직에게만 수신전, 휴량전 폐지. 이게 직전법의 가장 큰 특징. 자, 그럼 나머지 내용 볼까요? 결과 국가 재정이 확보되고 당연한 얘기지.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고, 왜냐하면 국가가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농민을 직접 관리하니까 이제 뭐 그런 뜻이고요. 하지만 현직 관료의 토지 사유화를 자극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라고 칩시다. 자, 나는 이제 전직 관리야. 그러면 나라에서 나 같은 전직 관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야?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안 지는 거지. 왜냐면 현직한테만 월급을 주는 거니까.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땅을 사야겠다. 토지 소유 욕구를 증가시킨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 요즘도 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지 말아라 하면은 사람들이 더 몇 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현직 관리가 더 악착같이 토지를 모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유화를 자극하게 되죠. 왜냐면 나 그만두면 나라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조권의 남용을 더 강화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현직에 있을 때 백성들을 계속 괴롭혀서라도 더 뜯어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냐면 그만두면 어떻게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조권을 남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전법 그리고 직전법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제도가 관수관급제. 자, 관수관급제 한번 봅시다. 관수관급제의 배경은 관리들이 수조권을 남용하게 된다. 자, 그러면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가진 관리라고 칩시다. 공무원. 그러면 그 전에 고려시대에는 여러분은 관청에서 내면, 형식적으로 관청에다 내면 관청에서 그 공무원한테 이렇게 이제 모아서 지급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 지금은 조선시대고 조선시대는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 자, 여러분의 수조권을 내가 가지고 있죠? 나는 수확을 할 때쯤 되면, 수확을 할 그 즈음이나 되면 제가 직접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자, 작년 장부 가져와봐. 작년 수입은 얼마였지? 농사는 얼마나 됐지? 자, 올해는 농사가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넌 작년보다 좀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세금을 10분의 1 내면 되잖아요? 너는 이만큼 돼. 그러면서 이 수조권을 가진 사람이 농민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세금을 걷어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펌 손실법이라고 그래요. 다펌 손실법. 그러니까 다펌 손실법은 실제 답사를 통해서 손실을 고려해서 농민에게 직접 세금을 걷어간다. 그래서 이런 다펌 손실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의 수조권을 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한테 고기를 사주거나 술을 사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야, 알았어. 세금을 좀만 내. 이러면서 봐주기도 하고, 그러면 나한테 뭐 선물 안 주는 농민은 세금을 더 걷기도 하고, 무슨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수조권 남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세금 더 걷고 뇌물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이런 식으로 막 수조권을 지 맘대로 하는구나. 그게 수조권의 남용. 자, 그러자 아예 나라에서 방식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자, 농민이 수조권을 가진 관리에게 직접 세금을 냈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농민은 관청에다가 세금을 내면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원래는 수조권자가 직접 걷으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관청에서 대신해 그런 업무들을 대신하고, 그 대신 관료한테는 뭘로 줘? 쌀 같은 그런 아예 걷어서 주는 거지. 이해돼요? 자, 직접 걷으러 갔었다가 너무나 폐단이 많이 생기고 문제점 많이 생기고 비리가 많이 생기니까 관청에서 걷어서 관청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내용. 관청에서 전객은 농민이에요. 농민에게 직접 세금을 걷어서 관리는 이제 수조권자죠. 수조권자에게 분배한다. 요 제도를 관수관급제.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지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수조권을 국가가 대신하는 거, 대행하는 거, 그런 걸 관수관급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관수관급제 결과. 자, 그러면 요 과정에서 관수관급제에서 농민들, 토지를 가진 농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건 이제 관청이야, 관료야. 관청에서 직접 상대하죠. 국가에서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의 권한이 세진다? 국가의 권한이 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자, 국가가 농민이나 토지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관료보다 국가의 힘이 세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자, 제가 수조권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저한테 수학에 얼마를 내죠? 10분의 1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10분의 1, 또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걷어. 여러 개를 걷어. 그리고 이 중에서 15분의 1만큼을 국가에다가 냈어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10분의 1씩 딱 냈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쫙 거둔 거 중에서 그중에 이제 15분의 1만 따로 빼서 국가에다가 세금처럼 냈어. 수수료처럼 냈었다는 거지. 자, 여러분이 저한테 내는 걸 조세할 때 제가 국가에다 내는 걸 세. 15분의 1을 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됐었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걷어 가니까 이게 구분이 됐었지만 이제는 관청에서 걷어서 관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와 세를 구분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냥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 조세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헷갈리면 그냥 조세 또는 전세라는 말로 바뀐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됐다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직접 거두면 수조권을 나눠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그냥 쌀로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수조권 나눠주는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자, 수조권으로 월급을 줬었지, 그전에는. 근데 그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녹봉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직전법 소멸, 직전법 폐지라고 그래요. 자,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이제 수조권으로 월급 주는 제도는 없어졌죠. 그래서 전주와 전객이라고 하는 농민과 수조권을 가진 관료의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게 확대가 되죠. 자, 지주전호제는 뭐냐면 땅을 가진 양반 지주들, 그리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 그래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더 많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주전객제는 수조권을 가진 사람 전주, 이 사람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농민 전객. 그런데 수조권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전주와 전객의 관계도 사라지고 그 대신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이 땅에 대해서 빌려서 농사짓는 전호로 이런 관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주전객은 없어져 지주전호제만 많아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직전법이 소멸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지주전호제가 확대됐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농민에 대한 국가 지배력이 뭐 확대되었다 이런 건 뭐 당연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한번 제가 써볼게요. 과전법, 다음이 직전법, 그 다음에 관수강급제, 그 다음에 직전법 폐지예요. 자, 봅시다. 우리 지금 배웠던 거 순서대로 쓴 거예요. 제가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 그 다음에 직전법 폐지. 이거는 공양왕, 그리고 여기는 세조, 조선 세조, 이거는 성종,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명종, 16세기 명종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1도 안 이상해? 자, 과전법 다음이 직전법이었어. 그 다음이 관수강급제야. 그러면 원래는 관수강급제 폐지여야 되지 않아? 나만 그래? 나만 이상해? 관수강급제 폐지여야지. 왜 직전법 폐지야? 직전법은 여기 있었잖아.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님 말고. 이게 왜 직전법 폐지가 아니라 관수강급제, 그러니까 관수강급제 폐지가 아니라 직전법 폐지냐면, 관수강급제라고 하는 건 직전법을 운영하는 운영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운영 방식이 하나여서 직전법이 관수강급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직전법이 사라진 건 아닌 거지. 운영하는 방식만 바뀐 거야. 이해돼? 응? 그래서 결국에는 관수강급제까지 포함해서 아예 없애버린 게 직전법 폐지인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제가 제시문을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디귿이 아니라 니은은 디귿이 실시된 이후에
폐지되었다. 빨리 대답해. 배불러. 맞아? 다시. 니은은 직전법이죠? 직전법은 관수관급제가 실시된 이후에 폐지되었다. 맞아요. 왜냐면 직전법이 실시됐지?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가 실시됐지? 그 다음 폐지됐잖아. 그 말이잖아. 맞는 말이네. 기호로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다. 이해되죠? 자, 관수관급제는 직전법의 운영 방식만 바꾼 거다. 그래서 직전법이 폐지된 게 아니었다가 그 다음 폐지된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순서대로 자, 어느 왕인지가 중요해요. 시험에는 어느 왕인지 물어보고 당연히 토지제도는 뭘 물어봐요? 특징. 당연하지. 특징 물어보죠. 그래서 잘 체크 한번 해두시면 되겠고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토지의 구분이 앞에 나와 있고 나머지 직전법 폐지까지가 뒤에 나와 있지만 저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했었고 자, 거기 지금 토지의 종류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세 가지 있죠. 네, 요게 이제 잘 나오는 편이지. 자, 공예전은 중앙지방관청, 중앙관청, 능전이 지방관청, 학전은 학교, 그 다음에 둔전은 군대, 그 다음에 내수사전은 왕실, 적전이라고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친히 경작해보는 샘플 토지 이런 거 있죠. 자, 체험학습이잖아요. 왕이 직접 체험해서 농사 지어보는 걸 친경지라고 하고 자, 과전이 월급, 관리의 월급, 수신전이 앞에서 과부에게 지급하는 토지, 남편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휴량전이 부부 사망한 후에 유자녀에게, 고아에게 지급하는 거다라고 했고 자, 공신전은 공신에게 그 다음에 별사전, 여러분 별사전 기억나요? 전실과에도 별사전이 있었어. 또 나만 기억해. 아무도 기억 못해. 별사전은 승려에게, 승려나 풍수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였었어, 고려시대. 그런데 여기서는 준공신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경우는 명칭은 똑같지. 받는 대상이 달라. 시험에는 이런 거 잘 나온댔지.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승려에게 그리고 조선에는 준공신에게. 알겠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사원전은 사원에게 그 다음에 군전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딱 보면 군전 누구에게 줄까? 군인에게? 그런가? 중앙군? 왜 우리가 고려시대 중앙군에게 군인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량에게 지급하는 토지예요. 이런 것들이 약간 의외로 명칭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별사전이나 군전. 군전은 뭐냐면 한량, 유향품관이라고도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충무공 이순신이야. 그래서 내가 대가제 기억나? 대가제? 오전에? 대가제라고 해서 내가 할아버지에게 품계를 받았어. 나는 아직 공무원 아니야. 명예직이야. 품계는 있어. 명예직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너 서울에 와서 알바 좀 할래? 그래서 서울에 교대 근무를 하러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 품계가 있는 사람이 교대 근무를 서울에 가서 이제 궁궐을 지킨다든가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토지를 지급해줘요. 그럼 나는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유향품관이라고 해. 이거는 이제 명예직인 거지. 실제 관리는 아니고 명예직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일정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예를 들면 서울을 시위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일정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도 토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현직 아니고 명예직에게 토지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걸 군전이라고 그래요. 자, 고려시대 별사전과 조선의 별사전, 고려의 군인전과 조선의 군전. 받는 대상이 완전 다르다. 알겠죠? 명칭은 비스무리해. 하지만 받는 사람 완전 달라. 이런 것들 체크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들, 아까 우리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는 고려랑 조선랑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거. 예를 들면 고려의 향리, 조선의 향리. 명칭은 똑같지만 지위는 다르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토지제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경제생활 그리고 사회 넘어가도록 할게요.